일본이 끝내 한국에게 차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재난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결과입니다. 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복구를 말했고 국민들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는 동안 사람들은 정부를 떠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총리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그 분노의 이유를 시작합니다. 저는 28살 사토 미사키입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센다이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어요. 책상 위 커피잔이 살짝 떨렸고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는 익숙하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곧 멈출 거라 생각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벽에 걸어둔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건물 전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책상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초쯤 됐을까요? 아니, 1분은 넘었을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천천히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책꽂이에서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벽에 금이가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불가 표시만 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이웃집 담벼락이 무너져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구급차인지 소방차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죠.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노부인은 손을 떨고 있었고 옆집 남자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밖으로 나가자 더 큰 혼란이 보였어요. 도로 한쪽이 갈라져 있었고 가로등 몇 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들, 노인들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두려움과 혼란이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100여 명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텐트를 친 사람도 있었고 담요를 깔고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일본 정부의 첫 발표가 나왔어요. 공원에 있던 누군가가 휴대용 라디오를 틀었고 저희는 모두 그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큰 사고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 했어요. 정부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원 입구 쪽에는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 팔을 붕대로 감은 사람들이었어요.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상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누르고 있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물을 가져다 주려 했지만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자판기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편의점은 문을 닫았죠.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어요. 12월의 센다이는 원래 추운 편이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난방이 되지 않았고 담요도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았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견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부의 두 번째 발표가 나왔어요.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구조 작업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원에는 여전히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고 구급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수도 부족했고 음식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엔 서로 말을 걸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없었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았죠. 저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어요. 도쿄에 사는 오빠에게, 오사카에 사는 친구에게,
제가 무사하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공원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병원까지 데려가려 해도 차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소리조차 곧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의 세 번째 발표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죠. 그게 유일한 정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었지만 뭔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집이 무너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원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고 화장실도 부족했죠. 위생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물을 구하러 근처 학교로 갔어요. 누군가 그곳에 비상식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물 한 병을 받았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무너진 건물을 지나쳤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잔해 사이로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 구조대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잔해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돌아왔어요. 공원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구조대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되고 구조대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닷새째, 정부의 4번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공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부상자는 늘어났고 식수는 더 부족해졌죠. 사람들은 지쳐갔어요. 처음엔 서로 돕던 사람들도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싸움도 일어났어요. 물 배급줄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했다며 다툼이 벌어졌고 담요를 두고도 실랑이가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사회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엿새째 밤, 저는 공원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별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영상 편집자였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지쳐서 잠들었거나 잠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7째 날 아침, 공원에 구급차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달려왔죠. 구급대원 2명이 내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모두 자기 가족을 먼저 봐달라고, 부상자를 먼저 데려가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가장 위중해 보이는 사람 1명만 싣고 떠났죠.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 중에서 단 1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정부가 말한 순조로운 구조 작업이란 게 이런 거였나요? 하루에 구급차 1대,
환자 1명. 이게 최선이었나요? 그날 오후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통신이 간헐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니었지만 가끔 신호가 잡혔어요. 저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쿄에 사는 오빠에게서, 친구들에게서, 클라이언트들에게서요. 모두 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친구가 보낸 링크를 하나 발견했어요. 센다이 지역 피해 상황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제가 며칠 전 지나쳤던 그 건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혀 있다는 자막이 떴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은 흔들렸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댓글란을 내렸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센다이 지역 주민들이었죠.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는 글,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글, 가족을 잃었다는 글들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렸어요. 글들은 끝이 없었죠.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가 무너진 건물에 갇혔는데 이틀째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고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손을 쓸 수 없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구급차가 오지 않아서 직접 업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화면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정부가 말한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진짜였죠. 저녁 무렵 또 한 번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라디오를 든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도 그 속에 섞여 있었죠. 구조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차분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고, 차분히 대기하라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그냥 돌아서서 자리로 갔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공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기다리면 정말 구조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죽는 걸까요? 8일째 아침, 저는 물을 구하러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어제보다 줄이 더 길었어요.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물 한 병을 받았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무너진 건물을 지나쳤어요. 며칠 전 그곳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해 앞에 멈춰 섰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전 알았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이제 살아있지 않다는 걸요. 구조대가 왔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이틀 전에 왔다면요? 아니, 사흘 전이라면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공원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처 대피소 중 한 곳이 무너졌다고요. 여진이 있었고 건물이 버티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상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저는 그 대피소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사흘 전 그곳을 지나쳤었거든요.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그곳에도 수백 명이 대피해 있었죠. 오후에 확인된 소식은 더 끔찍했어요. 30여 명이 무너진 건물에 갇혔고 그중 몇 명은 이미 숨졌다고 했습니다. 구조대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메신저에는 또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무너진 대피소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잔해를 손으로 치우고 있었고 누군가 울부짖고 있었죠. 댓글란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부는 뭐 하냐는 글, 구조대는 왜 안 오냐는 글, 우리를 버린 거냐는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정부에게요? 구조대에게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게요. 저는 그냥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글들을 읽었어요. 그러다 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이요. 공포가요. 그리고 간절함이요. 저는 그 댓글 아래에 답글을 달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괜찮을 거라고요? 곧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 말은 거짓이었어요. 저도 믿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할 수 없었죠.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9째 날,
공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대피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건물이 위험하다며 나왔다고 했죠. 공원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더 늘어난 거예요. 자리가 부족했고 물도 부족했고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쳐가며 배급줄에 섰어요. 싸움도 잦아졌죠. 담요 하나를 두고도 다퉜고 자리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했어요.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공포만 남았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메신저를 열고 링크들을 확인했어요. 영상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센다이뿐 아니라 다른 지역 영상도 있었어요.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어떤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영상에서는 무너진 다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절망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댓글란을 또 내렸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정부는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른 나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배웠죠. 다른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계속 내렸어요. 비슷한 댓글이 더 있었습니다. 국제구조대를 불러야 한다는 글. 다른 나라에 요청해야 한다는 글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또 눈에 들어왔죠. 한국이라면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가깝잖아요. 한국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본 정부가 허락할까요? 아니, 한국이 와줄까요? 저는 모르겠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본 정부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고 부상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르지 아침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도착하는 대로 구조 작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이요. 언제요? 며칠 후요? 일주일 후요?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후에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메신저를 열고 댓글란을 확인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글, 누가 좀 와달라는 글들이었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죠. 그때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글을 쓸 수는 있겠죠. 저는 영상 편집자였어요.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왔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메신저 화면을 응시했어요. 새 게시글 작성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일본 사람들에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버튼을 누를 듯 말 듯 그렇게 떨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10하루째 아침. 공원에서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당뇨가 있던 분이었는데 약이 떨어진 지 나흘째였죠. 주변 사람들이 약국을 찾아다녔지만 문을 연 곳이 없었어요. 병원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쓰러졌고 1시간 뒤에 숨을 거뒀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또 한 명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공원에서만 5명이 죽었어요. 모두 구조만 제때 됐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오후에 저는 다시 일본 정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구조 요청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나흘 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어요. 센다이 공원에 부상자가 많고 의약품이 부족하다고요.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게시판에 내렸어요.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구조해달라는 글, 약이 필요하다는 글,
가족을 찾는다는 글들이었어요. 답변이 달린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며칠 전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후쿠시마에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대피소에 고립됐고 식수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죠. 댓글란에는 한 줄만 달려 있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조치 예정입니다. 조치 예정.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글이었어요. 조치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 답변이 없었죠. 아마 그곳 사람들도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포기했거나요. 저는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공원에 있던 젊은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감정이 폭발한 거였죠. 그는 정부를 욕했고 구조대를 욕했고 이 나라를 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지쳐서 주저앉았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켰어요. 메신저를 열고 링크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센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스크롤을 내리다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해외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재난구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구조대가 나왔습니다. 헬리콥터가 뜨고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전 재난 상황에서 찍힌 영상이었죠. 자막에는 평균 출동 시간, 구조 성공률 같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댓글란에는 일본 사람들의 글이 많았습니다. 부러워하는 내용, 한국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었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도움 요청하면 안 될까요? 가까운 나라잖아요. 저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에 도움 요청하는 거요? 일본 정부가 아니라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 정부는 국제구조대를 받아들일까요? 한국 정부가 온다고 하면 허락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올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대로 기다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였죠. 열이 틀째 아침, 여진이 또 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죠. 여진은 10여 초 만에 멈췄지만 사람들은 한참 동안 떨고 있었어요.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언제 또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게 무서웠죠. 그리고 그때 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구조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켰어요. 메신저를 열고 새 게시글 작성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 있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도와달라고요? 구조해달라고요?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센다이에 있습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그 다음 문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게요. 저는 화면을 지웠어요. 다시 처음부터 썼습니다. 센다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멈췄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죠. 저는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글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일본어를 쓰고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 제가 일본 정부를 건너뛰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옳은 일인가요? 배신 같았어요.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주변을 봤어요.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상자들, 지친 사람들, 포기한 듯한 표정의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요.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화면을 켜고 글을 이었었습니다. 센다이에 있습니다. 지진 후 열이틀이 지났지만 구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공원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부상자도 많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요. 며칠 사이 5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부디 누군가 도와주세요. 글을 다 쓰고 읽어봤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고 퍼질 거고 일본 정부도 알게 될 거였죠. 저는 비난받을까요? 일본을 배신한 사람이라고요. 국가를 무시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게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담요가 펄럭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사토 미사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국가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는 건가요?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죠.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글이 올라갔어요. 제 글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뭔가 시작됐다는 걸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밤은 추웠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죠.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제가 한 일이 맞는 건가요? 누군가 볼까요? 반응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죠.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시간이 지나갔어요. 1시간, 2시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가끔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확인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죠. 새벽이 되자 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담요를 더 끌어당겼어요.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했어요. 며칠 전부터 앓고 있던 분이었죠. 약이 없어서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분도 구조만 됐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올린 글이 도움이 될까요? 누군가 보고 올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을 올렸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정보였죠.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구름은 여전히 두껍게 끼어 있었죠.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자고 있었어요. 혹은 자는 척하고 있었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메신저를 열고 제가 올린 글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보였어요. 300이었습니다. 300명이 봤다는 거였죠.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저는 댓글란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도움이 올 거예요. 두 번째 댓글이었어요. 공유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댓글이었죠. 한국 사람입니다. 이 글 한국 커뮤니티에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수 없었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반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질까요? 구조대가 정말 올까요?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무언가 일어나기를요. 14일째 오전. 공원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 달라 보였죠.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이제 5,000번 넘게 조회됐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죠.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댓글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어로 쓰인 댓글들이 많았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응원하는 내용, 공유하겠다는 내용,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가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뉴스에서 봤다고 했죠. 저는 라디오를 든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들었어요. 뉴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상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했죠.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피소 상황도 심각하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는 거였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안심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라디오 주변으로 모였죠. 저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견이 시작됐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이전 발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이번 재난 대응에서 정부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조가 지연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응시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침묵했죠. 특히 센다이를 비롯한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과 상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었죠. 이어지는 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울고 있었어요. 방송으로 들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더 빨리 결단해야 했는데 미루고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다치셨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거운 느낌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요. 특히 인접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즉각 이를 수락했으며 현재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올린 글이 정말 무언가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라디오에서는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침묵했어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열 나흘째 새벽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저는 담요를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죠.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공원 근처 공터에 헬리콥터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구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구조대원들은 즉시 부상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들 것을 준비했죠.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한 구조대원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등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퀴즈로 온 거예요. 정말로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헬리콥터는 계속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은 계속 늘어났죠. 의료진도 왔습니다. 약상자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니, 활기라기보다는 움직임이었어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한 의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부상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본어로요. 의료진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한국어로 뭐라 말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죠. 오전 내내 구조 작업이 계속됐어요. 중상자들이 먼저 헬리콥터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거였죠. 경상자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구조구나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요? 오후쯤 되자 다른 나라 구조대도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독일, 호주에서 온 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온 건 한국이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온 것도 한국이었어요. 저는 공원 한쪽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던 곳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움직이고 있었죠. 저녁 무렵 한 한국 구조대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일본어였어요. 서툴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구조대원은 담요를 건네며 말했어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 담요였죠. 저는 그걸 펼쳐서
어깨에 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구조대원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죠.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담요를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밤이 되자 공원에는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가져온 거였어요. 어둡던 공원이 환하게 밝아졌죠.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메신저를 열고 제가 올린 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응원하는 글, 공유한 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글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구조되고 있다는 거였죠. 열다 센 날 아침, 공원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임시 거처로 옮겨갔어요. 저도 곧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곳에서 열 나흘을 보냈습니다.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포기하려 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떠날 수 있었어요. 공원 입구에서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본부 텐트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태극기였어요. 빨강과 파랑, 그리고 검은 선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왔구나요. 조건 없이, 말 없이요. 그저 사람을 살리러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전했죠. 고맙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임시 거처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탑승했죠. 창가에 앉아서 공원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의료진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공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토 미사키. 당신은 무언가를 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 응답했어요. 말없이, 조건 없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밖 풍경을 지켜봤어요. 무너진 건물들, 갈라진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사람들도 보였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죠.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정부가 아니라 선택이 먼저라는 걸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말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